다음으로 발표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임성욱 박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임성욱 박사는 사실 우리 이 사업회로서는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보물입니다. 잘 지도해 주신 박병률 교수님께 이런 논문이 나오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분 지도 교수님 절대 소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욱 박사가 학부는 서울대학에서 인류학을 했습니다. 학위는 외국어대학에서 박사학위는 외국어대학에서 했습니다만은 인류학과 학부 때 스승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문웅 선생님이십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요 근래에 동생을 통해서 근황을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제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학구적인 생활을 이어가시는지 정말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따 또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울산 때는 정말 뜻밖의 박광주 교수님 오늘 패널로 오셨습니다만은 플로그에 계신 걸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 계실까 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문웅 선생님을 뵈니까 다시 큰 감동을 느낍니다. 임성욱 박사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판사 위패 사건의 조작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임성욱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해방 이후 70년 넘게 동안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고 잊혀졌던 한인국민운동과 이관술 선생님의 세미나가 다른 곳도 아닌 이 대한민국 도태에서 여러 시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생각까지 이렇게 피곤하신 모습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감 이관술 선생님께서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잊혀졌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관수 선생님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인정을 못 받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정판사 위패 사건에 연루되어 위조집회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정 문제는 최근에 역사인식이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수준이 올라가고 그 민주화 수준이 올라가면서 차츰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인 이 정판사 위패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제가 발표할 이 주제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또는 짧게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확실히 인식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물어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연구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조선정이라는 이름을 지닌 판사가 위조 집회를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사실상 한국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발한 1946년 당시에는 전국을 뒤집어 놓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조 집회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위조 집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공판이 있던가 좌익 진영에서는 미 군정의 조작이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극도로 팽창하고 물가가 치솟던 때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미 군정이 공산당 대통령 전면 불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미 군정은 박헌영, 이강구를 비롯한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경찰에 의해 대규모 검거가 시작된다. 정판서 위조 집회 사건으로 좌익은 공개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부터 좌익은 지하 활동으로 증언했고 얼마 후 박헌영은 월북한다. 잠깐 영상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판사 위패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6하 원칙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에 대한 부분은 조선공산당 간부 및 당원 11명이 현재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30일까지 45년 10월 하순이니까 해방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위조 집회를 찍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조선 정판사에서. 조선 정판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인쇄소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위조 집회 1,200만 원어치를 인쇄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1,200만 원은 지금으로 화폐 가치를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1946년 초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5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200만 원은 쌀 8만 가마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한 가마를 대략 2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6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6번에 걸쳐서 총 매회 2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을 인쇄했다는 것이죠. 왜 위패를 제조했는가? 조선공산당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소위 정판사 위패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정판사 위패 사건 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누가 이 사건을 조작했는가? 미군정, 그중에서도 CIC는 미군 방첩대를 의미합니다. 공보부, 경찰, 검찰법원, 화학주식들이 다 총동원되었습니다. 언제? 1946년 5월 중순부터 1946년 10월 하순까지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946년 5월 중순은 해방으로부터 이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때는 제1차 미소운동위원회가 막 결렬된 직후의 시기였습니다. 어디에서? 조선 정판사 또 해당 경찰들이 있었던 논정경찰서, 지금의 중부경찰서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수감되었었고 경성지방법원 여기에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정판사 위패 사건을 조작하여 피의자들을 처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체포, 고문,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왜 했는가? 미군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실은 어떻게나 무엇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판사 위패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의자 11명 중에 권오직이라는 한 분은 이제 도피를 해서 북으로 넘어가셨고 나머지 1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술 선생님을 포함한 4명이 무기징역, 그 다음에 3명이 징역 15년, 3명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시간적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해방 직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제강점기가 45년 8월 15일에 끝이 나게 되고, 그로부터 3년 후에 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 현대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8월 15일에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미소 분할 점령, 그 다음에 48년 8월과 9월에 있었던 남북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 그리고 그로 인한 분단,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 세 가지 사건이 큰 물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사건의 이름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삼창회의, 시카го 집파동, 제1차 민소운동위원회, 좌우합작, 9월 총파업, 10월 항쟁, 제2차 민소운동위원회, 여우형 암살, 50선거를 막기 위한 남북협상, 그 시점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 그로 인한 여순 사건,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 제정, 그 이후 반민특위 습격, 베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제가 다 열거하기만 해도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방 직후 이 3년간에 있었던 역사는 사실상 30년 이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 일단 시기 구분할 수가 있고요. 바로 정판사 입회 사건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군 정리를 편의상 1기, 2기, 3기로 나눠봤는데 1기인 제1차 미성동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미소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정판사 입회 사건을 통해서 남한에서 좌익이 탄압을 당하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분단의 최종 결과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노도연맹 사건 학살 당시에 이관순 선생님도 인민군이 내려오면,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면 북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추정만으로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관순과 정판사 입회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해방 직후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현상 오늘은 조선 정판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정판사는 인쇄소였는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쇄소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인쇄소 건물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택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을 이제 조선 공산당의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금택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인인 치카자와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국식 한문 이름으로 읽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바로 금택빌딩이고요. 이 금택빌딩에는 1층이 바로 조선 정판사, 그 다음에 2층이 조선공산당 본부, 3층이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인 해방일보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금택빌딩은 해방 직후에 한국 좌익 세력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조선 정판사는 그러한 조선공산당의 출판을 전담하는 인쇄소였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는 헐리고 없어진 상태인데요. 그 위치를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 안에 조선 총독부장국이 중앙청으로 쓰이고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반도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호텔이 있고 그 바로 조선 호텔 지금의 웨스틴 조선 호텔 바로 맞은편에 그 당시 장복천정 지금의 소공동 74번지에 금택빌딩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체포를 담당했던 수사를 담당했던 본정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이고요.
여기 덕수궁이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대한제국의 원구단의 사당으로서 황궁우가 있던 황궁우고요. 그 황궁우 앞에 있던 원구단을 헐고 일제가 지은 호텔이 바로 조선 호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 단독호텔인데 여기는 다 미군정기에 숙소로 쓰이거나 비밀을 대접하는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호텔 바로 맞은편에 지금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맞은편에 바로 근택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근택 빌딩이 보이는 위치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가 황궁이고 여기가 이제 정문입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근택 빌딩입니다. 여기 1, 2, 3, 4, 5층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 경향 나중에 그 근택 빌딩이 미군정이 압수를 한 이후에 천주교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역사법 위반으로 이제 압수를 해서 그래서 천주교계에서 만든 신문이 바로 경향신문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경향신문이고요. 경향신문의 945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관계된 정파사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워낙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입니다. 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1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면 조선공산당의 고위급 간부인 이관술과 권오직 이분들은 둘 다 경상 홍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낙종, 송원진, 심화경 이 사람들은 조선공산당의 중간급 간부이고 조선정판사에서 사무직을 따라갔습니다. 이 박낙종은 조선정판사의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박사들 이하 나머지 6명은 공산주의자라고 하기에는 공산당에 가입은 했지만 해방 이전에도 이 근택빌딩에서 인쇄를 하고 있었던 그냥 인쇄 직공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평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지만 실무를 맡았던 직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이들 중에 사전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인공인 이마철 선생님에 대해서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북으로 넘어가서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권오직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까 나왔었던 권오섭의 동생이고요. 북으로 넘어갔지만 북에서도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정판사의 사장이었던 박낙종.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 머리를 빡빡 깎고 붉은 벽돌이 있는 배경을 사진을 찍고 있죠. 다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문에 실렸던 사진인데 정판사 있었던 제2회 공판 때 실렸던 송원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직공 6명 중에서 정판사 피의자 전체를 포함해서 유일한 유죄자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창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정판사에서 위패를 찍어서 유죄가 아니라 정판사에 있었던 그 인쇄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불법 화폐 인쇄를 하도록 공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공산당 소속, 정판사 소속이라는 것을 빙의 삼아서 정판사 위패 사건을 꾸며낸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정 수뇌부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있었고 아처 린 러치 미군정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군정에는 한국인 경호부장 지금 보시면 경찰청장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인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2명이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정의 경호부장을 맡았던 맥글린 내용이 있었고 공보부장이 블렌 뉴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이 하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미군정 장관 러치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군정 경호부장 맥글린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정판사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미군정의 수뇌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경찰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조병옥 박사가 그 당시 한국인 경무부장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장택상이 제1관도 경찰청장. 여기서의 제1관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을 다 포함하는 수도권을 해당하는 그 지역을 제1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지방경찰청장 겸 인천경찰청장 겸 경기도 경찰청장 다 포함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찰 고위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중간 간부로는 노덕술과 이구범이 있습니다. 노덕술은 정말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아침 친일파 경찰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정판사 입회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이 사건이 크다 보니 확대 회의를 할 때 참여해서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구범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정경찰서의 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이고 나머지 경찰 하위급 최난수로부터 조성기까지 모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구범과 최난수, 노덕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서도 동부부동아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탄압하고 고문했던 악질 친일파 경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병옥과 장택상에 의해서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경찰의 유지를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병옥 박사이고요. 이 사람이 장택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노덕술이고 잘 안 알려졌지만 이 사람이 바로 최난수입니다. 직급이 낮아서 민족문제연구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노동설의 신복으로서 굉장히 악질 친일파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 짓고 있었던 법조인들, 관련된 법조인들을 보시면 판사로서 야원이, 검사로서 조재천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판사 위배 사건의 판결을 내린 야원이 판사이고 일제강점기에도 판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9년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명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신문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가장 활약을 했던 이 정판사 위배 사건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재천. 이 사람은 나중에 민주당 의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무 최대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존경받는 3대 법조인이라고 불리는 김홍석 판사가 이 당시에는 김홍석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정판사 위배 사건에 관계를 했었고 정판사 위배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 사람이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논리 하나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사 위배 사건에서 판결문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판결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년 10월부터 46년 2월까지 3차 유폐에 걸쳐서 각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찍었다고 했는데 이 기소문과 판결문에 동일하게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제 첫 번째 위폐 일시라고 하는 그 시점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짜는 다 1945년 12월 27일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만 유일하게 10월 하순경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범행 사실은 반드시 입화 원칙에 의해서 기소되어야 하는데 이런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검사나 판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0월 하순경이라고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시면 10월 하순에 이제 첫 번째 유폐를 찍었다고 했는데 그 날짜는 중에서 아까 나왔던 정판사의 사장인 방낙준이 부재 증명을 제시합니다. 알리바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남부에 여행을 갔던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21일부터 23일까지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위패를 인쇄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판청구서 기소문에 이 위패를 인쇄하기 전에 공모한 날짜를 밝혀놨는데 그 공모한 날짜도 10월 하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일 후에 위패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공모도 하고 위패도 찍고라는 것이 3일차를 두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재판부 측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위패 인쇄 제의를 판결문에서는 10월 중순으로 바꿔버립니다. 기소문에서는 10월 하순으로 되었던 것을 10월 중순으로 바꿔서 10월 중순에 공모를 하고 10월 하순에 위패를 인쇄했다라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판사 측에서.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검사 측이 조선공산당 2층에 근택빌딩 2층에 조선공산당이 입주한 시기를 10월 하순이라고 이미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입주하기 전에 공부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사건은 판결문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약간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이 피고들을 고문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위패 인쇄를 했다는 인쇄판, 또 위조 지폐들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거기 써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줄 텐데요. 왜 그렇다면 미군정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미군정에서는 정계 개편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도파를 중심으로 좌우와 우좌를 통해서 소위 극좌파와 소위 중도파이, 그러니까 박헌영파와 여운형파를 갈라치기 해서 좌익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46년 5월 그쯤이면 45년 8월부터 누적된 미군정의 실책, 정치적, 경제적 실책들이 쌓여서 폭발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량 정책 실패인데요. 이것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정이 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농촌에서는 헐값에 쌀을 뺏기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미군정에 대한 반발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도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 위조 지폐들이 많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제적 책임을 조선공산당에 돌려버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말기서부터 미군정 초기까지 통합 팽창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막 찍어낸 거죠. 일제로서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퇴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겪든 말든 마구 찍어냈던 것입니다. 미군정도 그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랬던 그 부작용으로 인한 민중의 반발을 모두 조선공산당에게 전가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의 것이 일제가 찍은 지폐이고요, 아래 것이 미군정이 찍은 지폐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품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뭐가 위패이고 뭐가 진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수라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 상황에서 우익이 관련된 위패 사건, 뚝섬 위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급하게 막기 위해서 좌익이 위패 사건을 찍었다라고 오히려 엉뚱하게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정판사 위패 사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 이렇게 박헌영의 지지율은 추락을 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년 7월에 보면 지지율이 1%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판사 위패 사건은 일제 미군적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공주의적 분열 통치 속에 이러한 것을 꾸며낸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제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 이화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사건에 희생이 되었고 현재까지 조명을 받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